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작품은 일본 작품이고 일본의 1900 언제야? 88년 작품. 1988년 작품.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Grave of the Fireflies고 이제 한국어로 했을 경우에는 반딧불의 묘. 그 오리지널 타이틀이죠.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타루노 하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타루가 이제 반딧불이 되고 이제 하카가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묘. 아, 이 영화도 금년 아마 겨울방학 때쯤 본 것 같아요.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봤고 사실 제가 한 1년 전 정도부터 이제 시작한 좀 이렇게 좋은 영화를 한번 감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 하에 약간 어, 그 의지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봤었던 영화들 중에서 이제 가장 감동한 작품입니다. 감동한 작품입니다. 뭐 눈물이 굉장히 쏟아지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페퍼 가스 무비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반전 영화인지는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심금을 울려서 이렇게 눈물을 나게끔 하게 이렇게도 눈물을 많이 나게끔 하는지는 사실 이렇게 보기 전부터 몰랐었는데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나니까 이거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적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조금 안심을 했고 일단 그 소개를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다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영화와 다소 관여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옛날 한 거의 뭐 이렇게 2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 그뭐 입학고사를 봐서 이제 대학에 붙은 다음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쯤 되는데 그때 뭐 어딘지는 그 장소는 모르겠는데 어디 무슨 시내 뭐 어딘가인데 이제 무슨 이렇게 영화 모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큰 모임은 아니었던 것, 뭐 공식적인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무슨 대학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무슨 영화 클럽 같은 걸 뭐 만들었었는지 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뭐 크지 않는 작은 단체에서 어떤 뭐 조그만 홀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영화제 같은 영화제인지 영화 감상회인지 뭐 그런 거를 좀 주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예전의 일이고 이렇게 그렇게 뭐 내 그때 경험이라든지 그 에피소드들이 그 내 인생에 그 뭐 영향을 끼쳤다거나 뭐 그런 게 없길래 이렇게 뭐 거의 잊어버린 그런 어떤 기억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때 뭐 비디오 가게라든지 비디오 뭐 이런 거는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면은 꽤나 되었지만은 아주 심의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어 좀 이렇게 오락성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테이프 그 공식 테이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그 작품성이 많지만은 이렇게 그런 프로테이프로 이제 그 출시될 어떤 가능성이 작은 작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그 좀 갈구하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그런 영화 클럽에서 영화제 같은 걸 주최할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지금 뭐 그런 거 해봐도 누가 가겠어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보든지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별별 영화들 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그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영화를 좋아했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뭐 그런 영화들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그 하나 티켓을 받으면은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화면도 안 좋았고 음향도 안 좋았고 뭐 이렇게 테이프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액정으로 이렇게 쏴줘서 보여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두 번 뭐 세 번 보고 이렇게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
두 종류의 어떤 영화 감상회인가 이렇게 그 영화제인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하나가 뭐냐 우디 알렌 영화 영화제라 그러면 이상 영화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디 알렌 영화 감상회라고 합시다. 우디 알렌 영화 감상회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거기서 쭉 뭐 우디 알렌 영화들 계속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본 영화는 한 두 개 정도 봤던 것 같아. 하나가 이제 그 영어 제목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갖고 뛰어라 뭐 이런 거. 내 기억은 한 1970년대 초반 정도 작품이고 이제 이후 이제 우디 알렌 영화들이 그 우디 알렌 특유의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그 신경질적인 어떤 그 보통 우디 알렌이 주인공이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질적인 어떤 컴플레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좀 이렇게 신경증적인 어떤 반응 뭐 이런 반응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머를 이끄는 그런 쪽으로 바꿔갔는데 이렇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채플린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 슬랩스틱 그런 코미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디 알렌이 우디 알렌이 이제 슬랩스틱 쪽으로 이제 캐리어를 쌓은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언인가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은 그 초반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돈을 갖고 뛰어라도 그 초반 우디 알렌 작품이에요. 그냥 젊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모르게 카스트로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모르게 좀 정치적인 뭐 이렇게 뭐 메시지 좀 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본 기억이 나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국 제목으로 보면 이제 섹스에 대한 모든 것인데 영어 제목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섹스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안트로지 무비 옴니버스 영화였던 것 같고 뭐 그거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꽤 재밌었어요. 꽤 재밌었고 그 발상이 기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에피소드가 한 4개인가 5개인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제 뭐냐 정자 군단 총출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자가 이렇게 인간이 정자를 이렇게 그 연기를 해서 이제 정자들이 이제 그 정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난자에 도달할 때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인간들이 이제 하얀 이렇게 무슨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뭐 이런 뭐 기발한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건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이게 그 영화 감상회가 뭐냐면 그 재패니메이션이었어요. 재패니메이션. 근데 그때 재패니메이션 감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플링이 됐었나? 이렇게 우디 알렌 및 재패니메이션이었는지 우디 알렌 영화 감상회가 따로 있었고 재패니메이션이 따로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재패니메이션 감상회에서 본 건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 도나리노 토토로 이걸 봤거든요. 토토로 그 지블리 그건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재패니메이션 그때를 사회에서든 재패니메이션 중에서 이렇게 본 건 없었는데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영화제에 반딧불의 묘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딧불의 묘라고 하는 재패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워낙 뭐 그런 뭐 이렇게 잡지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영화에 대한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반딧불의 묘가 이제 그 지블리에서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반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반전 영화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고 그 구체적으로 그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감정이 호소를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어쨌든 뭐 그냥 그랬다고 뭐 이렇게 굳이 내가 찾아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내 그 심리 안에 이렇게 부유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명화 그냥 이름만 알고 이렇게 부유를 하고 있을 이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욕망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그 이것도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라스크루세스 딱 도서관 가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뭐 아키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좀 쓸데없는 뭐 재패니메이션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로 Grave of the Fireflies라고 있어서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옛날에 내가 한번 놓친 기억이 있지. 거의 20년 전에 이러면서 가져갔습니다. 가지고 왔고 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면서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며칠 놔뒀었던 것 같아요. 놔뒀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나고 이렇게 밤이었는데 이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꺼내서 이제 DVD를 끼려 그러는데 이게 못 볼 뻔했어요. 이건 못 봤으면은 그냥 지나갔고 이제 그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충격적인 그 감정적인 경험을 놓칠 뻔했죠. 근데 이제 그 왜 못 볼 뻔했냐면은 DVD를 딱 꺼냈는데 DVD를 이제 그 끼는 어떤 동그라미 이렇게 주위 있는 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 데가 이렇게 깨졌어요. 깨져서 DVD를 이렇게 낄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와서 껴지지 않는 거예요. 껴지지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껴졌는데 또 뭐 제가 좀 조금 강박관념 있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안 되면 끝까지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니까 결국 들어가서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영화가.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 이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든지 이 영화의 어떤 감상평 이런 거를 제가 다행히도 안 봤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 영화 전에 봤었던 게 이제 그 공포의 더 챈젤링이었는데 그거는 그런 괜찮은 영화다라고 하는 어떤 평을 이렇게 미리 봐버렸었던 그런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그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이제 순수하고 이렇게 비어 있는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굉장히 그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했는데 이게 그 지블리라고 하지만은 조금 이 그 애니메이션이란지 그렇게 그 그림 묘사가 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블리 그러면은 이제 나우시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루팡 삼세 카리오스트로의 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퓨타라든지 뭐 이렇게 월령공주라든지 모노노케 힘이라든지 그게 뭐야 그 또 하나 얼마 전에 나온 거 이 유령들 나오는 거 좀 기억이 안 나네. 그 귀신 그 도깨비들이나 일본 도깨비들이 나와서 하는 거 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섭렵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미야자키 지블리의 그 어떤 그 영화 이렇게 뭐 매니아 팬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쭉 훑어봐서 이렇게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리는 어떤 그 그림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지블리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 감독이 이제 미야자키가 아니라 이사오 타카하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테이터스가 어느 정도 됐느냐면은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하나의 그 버디 그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의 어떤 그 영화의 역사라든지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더 과대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젊은 애들도 이렇게 뒤늦게 뭐 토토로라든지 뭐 재팬 애니메이션을 봐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뭐 그 팬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워낙 그 뭐 젊은 애들 요즘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이런 그 미야자키 이런 게 하나의 그 재패니즈 애니메이션의 그 클래식 소위 말해서 토토로라든지 뭐 이렇게 그 나우시카라든지 그때 클래식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 하나의 또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거는 이 미야자키라든지 이사오 타카하타 이런 사람들은 그 세컨드, 서드 제너레이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정도로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하는 건 깊고 깊습니다. 그 미야자키라든지 그 이사오 타카하타 지블리가 나온 게 사실은 거의 70년대 후반만 해도 한 작품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루팡 삼세 카리오스트로의 성.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 84년 그 나우시카 토토로 라퓨타 이 정도. 그러니까 80년대로 생각하면 돼요. 80년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역사로 생각했을 때 이 80년대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늦건 늦은 거예요. 그 어떤 원점이라든지 그 어떤 그 하나의 기초가 완성되는 건요. 거의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 70년대 초반에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초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처럼 뭐 1930년대, 40년대부터 그때부터 있진 않았지만 최소한 60년대 정도부터는 시작이 됐고 70년대에는 벌써 재패니메이션의 어떤 기초가 닦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기초가 닦인 속에서 뉴 어떤 제너레이션 그런 식으로 이제 미야자키가 나온 거예요. 이사오 타카하타 그레이브 오브 더 파이어 플라이 이것을 이제 그 감독한 이사오 타카하타가 왜 그 미야자키라는 게 버디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랑 미야자키가 그 전에 이제 60년대 그 좀 기억이 안 나네 그 하루스의 태양의 왕자인가 뭐 이런 그 일본 그런 더 약간 더 클래식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명작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는 다른 사람이 감독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독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 감독이라든지 어떤 사파 담당이죠.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밑에 어떤 조수로서. 그래서 이제 이사오 타카하타랑 미야자키가 그런 의미에서 같은 세대에 같이 고생을 하면서 같이 큰 사람들이고 70년대 후반에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사오 타카하타는 이제 미야자키의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친하다면 친한 그 동료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수도 있고요. 이사오 타카하타가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를 부를 때는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일본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그 요비스테라고 해요. 요비스테라고 하는 건 존댓말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그냥 이렇게 씨라든지 군이라든지 양 이런 식을 안 붙이고 그냥 딱 부르는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이제 요비스테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기의 친구 정도 되는 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미야자키 상이라든지 미야자키 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그 지블리에서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야자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동료이자 이제 라이벌이 이사오 타카하타가 이제 그 감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지블리 영화에 이제 그 익숙한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 다소 이 그 애니메이션 소위 말해서 이 좀 이렇게 그림 어떤이란지 어떤 그런 게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그 좀 더 좀 현실적이고 그 어쨌든 좀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그 영화 역사적으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8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동시개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개봉하는 영화들도 물론 하나만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제작사라든지 어떤 뭐래 비즈니스 어떤 그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개봉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게 일본에서는 잘 그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최소한 뭐 이렇게 이 영화가 어린애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고 하면 극장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냥 영화들보다는 어린애들의 어떤 그 비율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좀 다소 그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고질라 시리즈, 뭐 고질라, 뭐 카메라 그런 괴수 영화 이제는 거대 괴수. 이런 영화들은 이제 여름에 보통 많이 이렇게 개봉을 해요. 왜냐면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이제 동시 개봉을 많이 합니다. 동시 개봉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랑 동시 개봉이 됐었냐면은 이제 도나리노 토토로라는 게 동시 개봉이 됐었어요. 이렇게 지블리 2부작이죠. 지블리 두 작품 동시 개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게 두 작품이 둘 다 그 하나의 도나리 토토로 이 영화도 사실은 그 당시 제작되었었던 그 컨템플러리 그때를 이제 그 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한 50년대
전쟁 바로 직후 정도? 옛날에 일본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레이브 오브 파이어플라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80년대, 88년인가 이게 작품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1945년 이제 그 일본이 그 무조건 항복한 그때잖아요. 그 전쟁 말기, 태평양 전쟁 말기가 1945년이겠죠. 그때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한 좀 이렇게 노스탈지아를 어떤 자극하는 그런 두 편의 영화지만은 영화 두 작품이 너무너무 틀리다라고 하는 건 하나는 동심을 자극하고 웃음을 자극하고 그런 행복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였지만은 또 하나 그 이거 그레이브 오브 더 파이어프라이는 정말로 우리를 그 눈물의 어떤 그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끔 하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브 오브 더 파이어프라이스의 어떤 그 서플멘터리 그걸 보니까 이제 이사오 다카하타의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두 개가 동시 개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동시 개봉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 그 예를 들어서 톤나리의 토토로랑 이제 그 이거 이제 반디 프리미어를 동시 개봉한다 그러면은 토토로 반디 프리미어 토토로 반디 프리미어 이런 식으로 간다가 계속 그러면 이제 티켓을 하나 사면은 두 개를 일단 볼 수는 있는데 두 개 보든 세 번 보든 네 번 상관없어요. 이제 일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안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일본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자리가 한국은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미국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내 기억으로는. 일본은 이상하게 자리가 안 정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그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반딧 프리미어를 먼저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토토로를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관객마다 이제 우연의 어떤 찬스 팩터로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반딧 프리미어를 먼저 보고 톤나리 토토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반딧 프리미어를 보고 이제 톤나리 토토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감독이 얘기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컨텍스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그 컨트라스트 이펙트, 컨텍스트 이펙트 이제 컨스를 그 감정의 어떤 대조적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토토로를 먼저를 보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불쾌한 감정 뭐 이런 왜냐하면 토토로를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동심해졌고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풍족하고 풍만이 됐었는데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감정이. 그래서 보다가 이제 중간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먼저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DVD가 이제 안 들어가는 바람에 겨우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줄거리는 그 뭐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기승전결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플롯 하나의 어떤 그 대강의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오빠가 한 중학생 정도 되고 이렇게 여동생이 내가 보기에는 한 서너 살, 4살 정도 이렇게 되네. 유치원 바로 들어가기 전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이 어린 나이들이 그 둘의 힘으로 전쟁 그 말기에 이렇게 역경을 뚫고 둘이서 한번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린 그 영화예요, 영화. 그 에피소드 여러 가지 많죠. 뭐 이렇게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굶주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 여동생은 굶어서 죽고, 그 오빠도 결국은 이제 그 어린아이 그 소년 거지로 전락이 돼서 이제 죽어간다. 뭐 이런 그 굉장히 비참한 내용인데 이 어떤 그 하나하나 묘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은 성우 있잖아요. 봅시다. 세츠코 그 오빠 그 여동생 이름이 세츠코인데 이것도 이제 서플멘터리 그 매트리얼에서 이제 그 감독 그 인터뷰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세츠코 이제 성우를 이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 감독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이 감독이 제일 처음부터 어른 성우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거나 뭐 그런 전략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이날 오디션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성우가 된 이 이세츠코의 어떤 성우가 된 그 성우죠. 성우가 이제 그 오디션 본 그 어린 아이 중에서 가장 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그 걱정을 했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아 얘밖에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 여자애를 이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성우를 시켰다라고 하고 그 워낙 어린 애가 어렸기 때문에 그 영화의 줄거리 이제 그런 걸 이해시키기가 좀 힘들어서 그 어떤 그 우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보통 어른 성우였으면은 쭉 나갈 거를 그 굉장히 편집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런 정말 어린 나이 성우가 그 세츠코를 이렇게 그 목소리를 연기를 함으로 해서 엄청난 어떤 그 현실감을 줬고 그리고 이 그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세츠코가 이제 그 연출력이죠. 어떤 게 세츠코 나타내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 하나 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정말 순수한 어떤 3살이나 4살 정도 소녀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반응이라든지 전쟁을 이해를 못하고 왜 그 중학생 오빠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어린 나이 수준을 이해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츠코라는 어린 나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굶어 죽거든요. 굶어 죽고 이제 죽는 이때를 보면은 이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내가 운 거는 울지는 솔직히 나는 운 거 같잖아요. 운 거 같잖아요. 이걸 울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이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서 눈에서 그러니까 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목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그 리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적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나는 무표정이었어요. 몸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폭폭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물의 어떤 폭발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영화를 봐서 이렇게 좀 잘 우는 편인데 눈물을 흘리네 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운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애기들 어린애들 뭐 그런 게 우는 거고 이제 눈물을 많이 제가 흘리는데 워낙 눈물이 많이 나길래 나는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날에 내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더니 좀 눈물샘이 좀 많아졌나 라든지 내가 왜 이러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우는 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남자기 때문에 울면 안 되지 그런 건 없어요. 난 그런 어떤 마초적인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라든지 책 보면은 뭐 남자든 뭐든 뭐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 이렇게 인간이 이모션이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워낙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내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쫙 봤어요. 이제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네이버 영화평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국 사람이든 스웨덴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브라질 사람이든 이거 봐서 울었다. 그러니까 영어로 cry가 이 평이라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배운 영어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링 BAWR 바울 이것도 지금 when you bawl 이렇게 cry가 아니라 bawl이라는 표현을 쓰길래 솔직히 bawl이 뭔가 내가 딱 찾아보니까 소리내어 엉엉 울다 그러니까 cry의 가장 익스트림한 표현을 이렇게
미국 영어로 이렇게 그 표현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안 났다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평도 좀 봤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렇게 뭐 다 개인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감동의 어떤 그 감동을 받는 어떤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종류가 틀리다 감동을 받는 대상의 어떤 종류가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감히 나는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나는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이 전혀 안 났다라고 하는 사람 진짜 사이코패스다 진짜 이렇게 그 이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 어떤 그 감정의 어떤 무거운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좀 그런 슬픈 장면 이 영화에 대한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나는 그 눈물이 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내가 눈물을 나는 거 보고 어떻게 보면은 난 안심을 했어요. 내가 좀 인간미가 여전히 내가 인간미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은 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이 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이제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영화를 보서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내가 아직 그런 어떤 인간미, 인간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는 좀 다행이라고 난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하나 제가 지금 이 언급을 해야 될 어떤 그 좀 사항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이렇게 그 덧붙여서 말씀드릴 어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시각에 길을 들여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네이버 평이랄 때 다음에 영화 평을 봤을 경우에 이제 한국 감상평 중에서 가끔 가다가 뭐 그런 어떤 그 왜냐면 한국이 좀 좀이 아니죠 많은 큰 피해자인데 그 일본 어떤 군국주의라든지 어떤 밀탈리 어그레션의 큰 피해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평을 받거든. 나는 이 그런 그냥 이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난 좀 심히 불쾌했었던 게 그런 감정이라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게 무슨 그게 관계가 있는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평들이 그 요지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일본을 어떻게 그 빅팀 소위 말해서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네. 절대 아니다.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일본이라든지 일본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해서는 그런 어떤 영화는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물어. 이 영화 이렇게 뭘 얘기를 했냐? 이거는 뭐냐면은 그 human suffering 소위 말해서 인간의 고통, 단지 인간의 비극을 나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극의 이제 고통이 어떤 데에서 왔냐라고 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컨플릭트라든지 그리고 어린들의 어떤 허영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어떤 파화를 갈구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순수한 두 영혼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정치적이거나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어린애가 왜 죽었어요? 뭐 미군이 폭탄 터뜨려가지고 폭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거잖아요.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음식을 여기서 이렇게 안 나눠줬어요? 얘네들이 굶어 죽는데 아무도 안 나눠줬거든요. 그래도 논에서 밭을 간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 하도 배고파서 거기서 조금 혼자 먹으니까 엄청나게 두드러게 패가지고 경찰서에 넘기고 이게 과연 일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미국 사람들 때문에 이 두 어린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어린 나이 주위에 맴드는 어른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차갑고 이 두 영혼을 구해주지 못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결국은 절대로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한 일본을 어떤 전쟁의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안폐하 만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한 거죠. 미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지금 다 어떤 그 고통을 받고 빨리 전쟁이 끝나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세뇌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이디올로지라든지 그런 거에 머리가 어떻게 세뇌가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게 어째 그런 거를 어떻게 미화하거나 그런 거를 좋게 이렇게 묘사하려고 한 그런 장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라고 하는 것도 안 나와요. 소위 말해서 미군의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미군을 비판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이런 전쟁 왜 일으키고 이렇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군에 나왔다라고 하는 B-19가 날아가는 거밖에 안 나오고 그 결국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 어린아이가 마지막으로 다 굶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어린 두 영혼을 둘러싼 이 기성 세대들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누가 이 애들을 죽였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좀 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가해자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 사람이 보든 어떤 사람이 보든 이건 가르치는 바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필요냐 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뭐 이렇게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런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이렇게 의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전쟁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라든지 뭐 이렇게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내전 그런 데서 정말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몇 년밖에 안 되는 어린 영혼들이 꽃도 피지 못하고 다 희생이 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주고 있는 바는 솔직히 과거를 봐서 역사를 배워라 이런 건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IMDb의 어떤 그 평 같은 걸 많이 봤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있었구나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좀 영화 보는 어떤 깊이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도대체 지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러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없을 수 없냐?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여기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런 건 내전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아시아 뭐 이런 데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런데 이 영화가 그런 곳에 눈을 돌리는데 영감을 줬다라고 하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가지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 그런 깊은 우리의 어떤 현 세계의 어떤 성찰이라든지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남겨야면 우리의 이후의 세대 어린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성공을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꽃을 피우고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가 뭐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참으로 이 영화를 본 어떤 못 뻔했는데 DV에 동그란 이렇게 여기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고장이 난 어떤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 볼 뻔했는데 이제 봄으로 해서 정말로 나의 어떤 페이버리트 무비 리스트에 추가된 어떤 좋은 영화 그것을 하나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100점 주겠습니다. 100점. 아주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200점이면 200점을 줄 수 있고 300점이면 300점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Grave of the Fireflies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실사판 연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TV인지 영화인지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세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만화잖아요. 만화 이렇게 만화라도 진짜 사람이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솔직히 감독이 세츠고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일단 그 셀룰로이드 그 표지 안에 영화적으로 이제 그 화면 안에 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 살아있는 어린애를 연기를 시키는 게 그 감독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이미지랑 부합이 잘 되느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걸 부합을 시키는 게 쉽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굳이 인간이 연기를 해야만 리얼리티가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섣부른 가정은 어떻게 다소 접는 게 좋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100% 이렇게 매치시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 실사판이 세츠코를 연기하는 어떤 연기자를 뭐 이렇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뭐 연기를 지도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겠지만은 과연 그런 정말로 이렇게 그 만화판 Grave of Fireflies에서 그 표현이 된 만화로 표현이 된 어떤 세츠코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의심이 가네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이거보다는 그 평점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사판 어떤 그런 영화평 같은 것도 봤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의 어떤 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소설을 이렇게 봅시다. 아키유키 노사카, 아키유키 노사카 이 사람이 소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꽤 나이가 돼서 뭐 얼마 전에 그렇게 뇌경색인가 이렇게 중풍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지금 리허빌테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키유키 노사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소설가이자 뭐 이렇게 음반 발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뭐 TV에도 굉장히 많이 이 사람 사실은 얼굴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얼굴 그 사람이 이 영화의 원본이 된 그 소설의 그 작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일본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TV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오시마 나기사를 일본 감독들 중에서 조금 좋아하는 감독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시마 나기사 이제 60회 생일인가?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초대를 했었어요. 초대를 어떤 생일의 어떤 생일 축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했었는데 이 반딧불묘지의 이 작자 이렇게 아키유키 노사카가 이제 굉장히 술을 좋아해서 그냥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여러 가지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웃긴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술을 먼저 먹어서 늦었는지 늦어서 이렇게 열받아서 술을 먹었는지 늦었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됐었어요. 원래 축사를 이렇게 초반에 그것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은 바람에 이렇게 들어가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게 들어갔는데 그때는 벌써 술이 굉장히 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축사를 술이 엄청나게 취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데 그런 장면이 다 이제 TV에서 이렇게 TV 카메라맨들이 그게 다 찍어놨고요. 딱 축사를 끝난 다음에 술김에 이 남자가 오시마 나기사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시마 나기사 뒤로 거의 자빠질 뻔하면서 흔들하다가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막 때리는 장면. 그런 게 지금 유튜브도 있고 한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었어요. 일본에.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인이면서 능력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기인이고 술 좋아하고 굉장히 실수라든지 굉장히 전설적인 어떤 일화를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사실 이 반딧불이 묘를 소설을 썼는데 반딧불에 묘사되는 어떤 오빠랑 여동생 이게
정확히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그 반영한 그런 소설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소설가가 그 여동생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죽은 이유가 이렇게 폭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런 것에 영감을 얻고 이 어떤 그 소설을 썼고요. 그 소설 쓰므로 해서 그 자기의 그 예전에 그 꽃도 피지는 못하고 이렇게 일생의 어떤 뭐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죽은 어떤 그 자기 어린 여동생의 어떤 영혼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래,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걸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설 자체가. 그래서 그 상도 받은 것 같고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게 뭐 이 영화에 그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요. 네,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꼭 그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 많이 추천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해서요. 그 본 사람들 다 똑같은 어떤 그 감정, 어떤 그 슬픈 감정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간 있으면은, 기회 있으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무비 리뷰는 빈센트 프라이스가 나오는 The Last Man on Earth. 그 피터 쿠싱이랑 이제 크리스퍼 리도 그 영국 쪽에서 공포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 쪽은 빈센트 프라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65년에 출연한 그 영화인데, 이게 좀 언급을 해야 돼. 왜냐면 이 영화가 한 어떤 소설, 리차드 매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SF 소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년대가 40년대인가 그 흡혈귀, 그러니까 그 영어 제목 아마 뱀파이어가 되나요? 이렇게 흡혈귀라고 하는 흡혈귀였나?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다음 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소설의 원 제목을, 이 소설 하나를 썼는데,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SF 영화, SF 영화 및 공포 영화, 그 퓨처리스틱, 그러니까 미래주의적인 어떤 영화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스트맨 on 아스가 하나의 어떤 그 초반에 그 소설을 반영해서 만드는 작품이고, 가장 최근에 그 소설을 반영해서 영화가 만드는 작품이 뭐냐면은 I'm a Legend예요. 그 윌 스미스가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오메가맨도 있었고, 어쨌든 이 영화를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굉장히 깊은 어떤 좀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많은 영화가 그 소설에 의결을 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